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었을 때를 말할 수도 있겠죠. 저에게 있어 가장 기적 같았던 순간은 정말 기묘한 인연과 운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저는 매일같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저희 집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어요. 부모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싸울 때마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싸우는 이유는 다양했죠. 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아빠가 마시는 술 때문에, 엄마가 쓰는 돈 때문에. 아빠가 작정하고 엄마를 두들겨 팬다거나 했다면 신고라도 했을 텐데, 둘은 말로, 또 심하면 몸까지 쓰고 물건까지 던져가면서 미친 듯이 싸워댄 거라 이웃 신고로 경찰이 다녀가도 딱히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었어요. 아마 요즘처럼 부부 상담 TV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저희 부모님도 한 번쯤은 방송을 탔을 겁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싸워대는 통에 저랑 동생은 밖을 떠돌기 일쑤였고, 하도 시끄럽다고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여러 번이라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쫙 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고,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저랑 동생을 못 살게 굴고, 그럼 엄마는 다음날 저희 앞에서 하루 종일 아빠 욕을 하고,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저희 집 일상이었어요. 또 술이야, 또 술. 돈 없다고 지 마누라가 일하다 얼어 뒤질 것 같아서 패딩 잠바 하나 산 거 가지고 쥐잡듯 잡아대더니 지가 술 처마실 돈은 있나 보지? 야 인간아, 네 뱃속으로 들어간 그 술값만 아껴도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는 안 살아. 지금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해대는 술값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나한테 돈 쓴다고 바가지야? 이씨, 이놈의 집구석.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안 마시고 배겨? 너랑 한 달만 살면 예수 부처가 와도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다. 하여간 사람 피 말리고 미치게 만든 너 같은 년이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참.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니까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살아. 멀쩡하게 가수 준비하던 사람 애 덜컥 가지게 만들어서 신세 조지고 놀란친 게 누군데? 내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누가 말려? 지금이라도 나가서 네 그 잘난 방댕이 흔들면서 가수가 되든 딴따라가 되든 해보시라고. 내가 너 때문에 안 나가냐? 애새끼들은 내가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애비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첫날 술만 처먹고 들어오니까 애새끼들만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 또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는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었는 줄 알아? 너만 청춘이었냐? 나도 청춘이었어. 내가 이러고 너한테 발목 잡히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자유롭게 살았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야, 그럴 거면 갈라서. 어디서 내 탓을 하고 있어 이게 진짜? 그래, 갈라서자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늘 이런 식이었죠. 둘 다 매일같이 이혼을 입에 올리면서도 결국 끝까지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저희 때문이라고, 저희 남매 때문에 참고 산다고, 저희만 없었으면 진작에 갈라섰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근데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대는 부모보다는 차라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둘은 그냥 싸움에 중독된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 때문에 산다는 말은 다 핑계 같았죠. 대체 누가 붙잡았다고.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조용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지라 저는 자연스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자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이 많았죠. 저런 부부로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런 삶을 살 거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한다 해도 절대 아이는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식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도 갈라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늘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애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부부 둘은 그렇게 싸워대도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있었던 건지 뭔지.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을 했어요. 참 질기고 질긴 인연이었죠. 모든 게 지긋지긋했던지 마지막 날 아빠는 떠나면서 한 번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짐을 싸면서도 저희를 한번 힐끗 본 게 전부였어요. 잘들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죠. 뭐 저로서도 굳이 찾을 생각은 없었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저도 그 집을 나갈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도 제 힘으로 다녔고 기숙사와 고시원부터 시작해 작은 원룸을 구할 때까지 정말 악착같이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혼자 살며 힘이 부대낄 때면 그 집을 떠올렸어요. 그럼 이상하게도 다시 힘이 났죠. 아무리 힘에 부쳐도 전쟁터 같은 집구석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동생도 군대 가고 자기 알아 살기 시작하고 엄마는 젊은 시절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지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전국을 떠돌고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서로의 행방도 모르는 채 각자 알아 살았죠. 졸업 후 저는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회사원이 됐어요. 특별한 일도 재미있는 일도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그냥 여기에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저축하고 어떻게든 혼자 잘 살아남는 게 유일한 꿈이었죠. 연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결혼이요? 우리 부모처럼 될까봐 꿈도 안 꿨어요. 그런 관계라면 혼자가 100배 나으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술에 취한 남자들, 목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불안감이 올라오죠. 그런데 회식 때 부장이랑 과장이 싸움이 붙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렸던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어있는 저를 괜찮다고 다독이며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줬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가까워졌고 친분이 생긴 지 몇 달이 지나 천천히 연인으로 발전했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됐죠. 그러고 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한 발 멈칫 물러서게 됐죠. 그런 제 마음이 바뀌게 된 건 남편 부모님을 뵙고 난 뒤였어요. 남편 집에 인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은 너무나 다정했고 집안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 사실 좀 충격을 받을 정도였죠. 아버지가 손수 식사를 차려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서로 존댓말을 하며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식사 시간도 달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밥 먹는 동안도 싸워대느라 밥상머리에서 욕설이 떠날 일이 없었고 그릇이며 숟가락이 날아다니기도 일쑤였죠. 그런 광경만 보고 자란 저는 가족끼리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 정도였어요.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온할까. 남편에게 부러움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가족에게도 아픔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였죠. 그 사고로 남편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겨진 아이였어요. 엄마도 없이 자라야 할 갓난아이가 마음이 아팠던 시부모 두 분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조카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참 큰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며 아끼고 살아가는 남편 가족들을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나도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남편을 믿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 두 분은 저를 딸처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저는 흠잡힐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아빠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나이트에서 공연이 있다며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하지 못한 며느리라 구박할 법도 한데, 두 분은 오히려 제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을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제 걱정 말아라. 지안이 네가 꼭 우리 딸 같다고 나는 생각해. 우리 진주가 그렇게 간 뒤로 딸이 늘 그리웠는데. 지안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른다. 그러니 행여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마. 그 덕에 시부모 두 분과는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고,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저는 시모가 운영하던 전통 찻집을 넘겨받게 되었어요. 시모가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가게였는데 관절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일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찻집을 그대로 이어갈까 고민했어요. 시모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전통 찻집보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선호하잖아요. 게다가 위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있어 장사도 괜찮을 것 같았고요. 시모도 적극 찬성을 해주셨고, 그렇게 카페로 개조해 운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단골이 늘고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예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몇 달이 지나니 꽤 괜찮은 수익이 났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돈도 꽤 모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카페에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대충 차 한 잔 마시고 갈 텐데 그날따라 묘하게 우울해 보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나 회사 관둬야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성실하고 일 욕심도 많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말릴 수도 없었죠. 그때 마침 저도 카페를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남편과 저는 카페 옆 조그만 식당을 인수한 뒤 두 공간을 벽을 허물고 깔끔한 백반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퉁이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후식을 즐기게 하고 나머지는 가정식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당이 됐죠. 저는 단순한 백반집이 아니라 깔끔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푸짐하지만 번잡하지 않고 가볍지만 부족하지 않은 식사. 1인 손님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바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처음 저희가 목표한 대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손님이 늘어나고 점심시간이면 줄을 설 정도로 바빠졌어요. 메뉴도 하나 둘 늘려가면서 더 탄탄한 가게로 성장해 나갔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수입도 안정됐고 이제야 삶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몇 시간 후 사고 소식을 들었더니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경찰에선 도로가 미끄러워서 차량이 미끄러졌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두 분 다 너무 큰 부상을 입어서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떠나시고 말았고 저도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 전체가 비통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로 남편의 조카 말이에요. 조카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두 분을 부모처럼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보호자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 아이에게도 참 못할 짓이다 싶었죠. 남편과 저는 당연히 조카를 저희가 맡아 키우기로 했어요. 그때 조카 나이가 겨우 5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잃었으니 어른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아이가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라 죽음에 대해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루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조카가 저희 집에 온 첫날,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줬는데도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다가가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흐느끼는 게 아니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울었어요. 남편도 아이를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조카는 제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를 진짜 제 딸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도 저희를 부모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조카는 자연스럽게 절 엄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고, 저도 그 아이를 마음 깊이 딸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딸은 잘 자라주고 있었고, 저희도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 두 분이 떠나신 지 1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건강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 그만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늘 활기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병이 찾아왔고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원래 180cm에 80kg이 넘던 건장한 남자가 투병이 길어지면서 60kg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마르고 약해졌어요. 저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식당을 운영해야 했고 아이도 키워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남편 마음이 약해질까봐, 항암 치료만으로도 힘들 사람이 더 미안해할까봐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만 했지만 솔직히 혼자서 버티는 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한날은 친정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했어요.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 저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애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힘에 겨워 목소리라도 들으려 전화를 한 거였는데 돌아오는 첫 마디 말은 나 너한테 해줄 돈 없다 였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예. 너는 이제 나이 30이 넘었으면 자립도 하고 엄마를 도와주며 살아야지. 어째 아직도 그러고 엄마 지 어려울 때만 사람을 찾고 그러니? 내가? 내가 어려울 때 엄마를 찾았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어. 나는 이날 이태껏 살면서 엄마 한 번 찾은 적 없어.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 가진 게 인생 꼬인 시작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잖아. 나만 보면 한숨 쉬고 내가 자기 팔자 망친 원흉이라는 듯이 쳐다본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어린애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내가 결혼할 때조차 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기가 막힌다 정말.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애미 노릇하라 이거야? 그래서 네 용건이 뭔데 이 기집애야. 누구는 뭐 딴따라짓 해서 먹고 살기 쉬운 줄 알아?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재수없게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래, 처음부터 자식 낳은 걸 짐처럼 생각하던 양반한테 내가 무슨 위로를 바라겠냐 싶었어요. 잠시나마 그런 기대를 품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한 삶에 심취했던 나머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우리 집은 그런 곳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전 혼자였고 혼자 힘으로 몇 년을 버텼어요. 남편을 간병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떠났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가 와서 조의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를 잘못 만나 빚이 좀 생겼는데 조의금 들어온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이런 사람을 내가 부모라고 믿고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그날로 전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니 진짜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딸을 책임져야 했지만 제 몸뚱이 하나 지탱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내 인생 정말 레전드다 싶더군요.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남보다 못했고,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은 결국 하나둘 세상을 떠났죠. 남편까지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때 만약 제게 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끔찍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순간 딸이 절 붙잡아줬어요. 그래,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어른이지만 딸에겐 정말 저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다행히 식당 운영은 계속 잘 됐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의사들도 단골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밥을 먹고 가는 의사였어요. 다른 의사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와서 식사했는데 그 사람은 늘 혼자였어요. 말도 거의 없었고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낯을 가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다른 의사들이 은근히 그를 피하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 의사는 병원에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빙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 의사가 겉도는 이유는 단순했죠. 너무 원칙주의자에다 사람들에게 곁을 안 준다는 것. 병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들도 원칙에 어긋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그 덕에 일을 2배, 3배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직원들 입장에선 싫어할 만도 한 거죠. 가게에서도 그 의사는 혼자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갔어요.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늘 혼자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신경 쓰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시키고 조용히 밥을 먹고 가는 모습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챙겨주기 시작한 거죠. 반찬을 조금 더 얹어주고 후식도 챙겨주고 그러다가 한날은 그 의사가 저한테 남은 반찬이 있으면 도시락을 좀 싸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값을 지불할 테니 아침도 저희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저는 도시락을 싸 건네며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오래오래 단골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는 한사코 돈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그렇게 종종 도시락을 건네며 몇 년을 단골로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가게 위 옥상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그대로 굴러 떨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늦은 밤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겨우 휴대전화를 꺼내서 119 버튼을 눌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죠. 엑스레이에 뇌검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골절이 심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원래 수술 동의서에는 가족이 서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도 없고 부모와도 연을 끊은 상태였고 딸은 학교에서 캠프를 간 상황이라 보호자 서명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의료진도 난감해했어요. 그때 나타난 게 그 의사였어요. 병원 규정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구했고 결국 예외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게 전 무사히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일로 병원에서 그 의사가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원칙 운운하더니 왜 그런 짓을 했냐. 밥집 사장이랑 무슨 사이냐. 이러면서 별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돈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나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고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 괜히 피해만 끼칠까 그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 탓에 의사가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 싶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연락처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미안함도 고마움도 전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시점에 의사가 다시 저희 식당을 찾았어요. 혹시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필요하시면 제가 무슨 해명이라도.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실 거 없어요. 어차피 그 병원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 다른 병원 가면서 승진도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된 일이죠. 그 뒤로도 의사는 종종 이 지역에 들를 일이 있으면 꼭 저희 식당을 찾아줬고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단골과 주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참 감사한 손님이었죠. 그런 일들을 겪는 사이 시간은 훌쩍 흘렀어요. 딸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죠. 남편이 떠난 뒤로 저희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딸은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랐고 저는 어떻게든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식당 운영도 꾸준히 해왔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버텨냈어요. 그렇게 딸의 17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복통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부터 계속 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급식이 잘못됐나 싶었지만 별거 아니라고 소화제 하나 먹으면 된다는 아이 말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배가 뭉클거리고 아프다고 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배 한쪽이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몰라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듣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난소암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난소암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됐을 때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저희 딸처럼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게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미 종양이 6cm 정도 자라 있었고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확진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고 수술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남편이 암으로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 딸까지. 숨이 턱 막혀왔어요.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딸 수술까지 앞두니 도저히 더는 가게 운영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암투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무리 보험이 있다고 해도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까지 하려면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한동안 가게 문도 닫아놓고 매물로 내놓는다는 안내문도 붙였어요. 워낙 오래 운영한 가게라 단골들도 많았던 터라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이유를 물었어요. 손님들이 아쉬워하는 걸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가게를 내놓는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어요. 지방으로 발령났던 의사가 다시 올라와 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 너무 잘 됐네요. 결국 해내실 줄 알았어요. 언젠간 잘 되실 거라고 늘 믿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가게는 왜 내놓으시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사실은 저희 딸이 좀 아파서요. 아직 어린데 난소암 진단을 받았지 뭐예요. 수술에 항암에 병원비도 너무 부담되고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정신적 육체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내놓게 되었어요. 어디에도 제 감정을 토로하진 못하다가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눈물이 왈칵 솟구쳤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버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듯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딸까지 암이라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혼자 버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너무 주책을 보였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병원장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수술 저희 병원에서 맡아해드리겠습니다. 따님 데려오세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혼자 외롭게 밥 먹을 때마다 여기서 빠지는 게 참 많아요. 10년 넘게 이 집밥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고 심적으로 위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의 난소암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도 있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믿고 데려와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돈이었고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해 병원장은 절 설득했고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날, 병원장은 딸을 보더니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막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가 원래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 무뚝뚝하고 외골수 같았던 사람. 늘 원칙만 고집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사람처럼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딸도 어리둥절해하며 절 바라봤죠.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하필 제 딸을 보고 그러는 게 좀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딸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 간호사에게 맡긴 뒤 저는 병원장을 붙잡고 대체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 너무 실례인 건 알지만 따님 혹시 친딸이 맞습니까? 병원장의 질문에 순간 전 얼어붙었어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제 친딸이 아니긴 하잖아요. 조카이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김진주 씨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진주. 그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바로 우리 신우의 이름이었거든요. 병원장은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 아이, 진주 딸 맞는 거죠? 그런 거죠? 실은 저희 진주, 제 친딸이 아니라 저희 신우의 딸이에요. 신우 이름은 김진주가 맞고요. 지금은 사정상 제가 딸로 키우고 있어요.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저희 딸을 어떻게 하시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대성통곡이었어요. 마치 온 감정을 다 쏟아내듯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듯이 울었어요. 저는 그제야 감이 왔어요. 뭔가 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진주,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한때 병원장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대학 시절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났대요. 병원장은 의대생이었고 시누이는 미술학도.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서로에게 이끌렸다나 봐요. 저도 사진으로만 보긴 했지만 척 보기에도 신우이는 활발하고 자유롭게 멋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겁도 많고 고리타분한 저와는 다르게 뭐든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이 그때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보였어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안에 반대가 있을 걸 알았지만 청혼을 했죠. 하지만 병원장의 집안은 엄격했다는군요. 대대로 의사를 배출해온 집안이었고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했어요. 신우이 같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우이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았고 유학까지 가겠다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병원장의 부모는 단칼에 반대했대요. 당장 헤어지라고, 더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버텼어요. 신우이는 싸우겠다고, 집안이 반대해도 둘이 있으면 된다고 했고 병원장도 같은 입장이었죠. 하지만 제가 비겁했어요. 그때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비겁했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서로를 원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그 친구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렇게 헤어지신 건가요? 처음엔 그 친구가 절 붙잡았죠. 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을 설득할 자신도 확신도 없었죠. 결국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야 병원장은 깨달았던 거예요. 신우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하지만 용기가 없었고 뒤늦게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한참 늦은 후였던 거죠. 신우이는 헤어졌던 당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장이 다시 신우이를 찾았을 때는 아이를 낳다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 용기 없음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낸 거예요. 그럼 그때 지은이를 처음 보신 건가요? 네. 하지만 진주 부모님 두 분께서는 제게 차가우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두 분께서는 본인들이 아이를 키울 테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냉담함 앞에 저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염치가 없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가 자라는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했대요. 처음엔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아이가 잘 자라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두 분이 보이지 않았고 두 분께서 돌아가신 뒤 남동생분이 그 아이를 키워주고 계시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지도 얼굴을 알지도 못했기에 찾을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막막함 속에서 병원장은 스스로를 벌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이. 병원에서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던 겁니다. 집에서 결혼을 독촉할 때도 자기는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장님 가게에서 밥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 가게에서의 시간들이 유일하게 편안한 순간이었죠.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참 감사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저도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찾지 않았던 아이가 제 딸이 이렇게 제 앞에 서 있을 줄은.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보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었을 텐데. 똑같습니다. 진주랑요. 표정, 눈빛, 손짓 하나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목 정가운데에 있는 밀크색 반점이었어요. 진주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따님의 나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제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따님에게 밝힐지 말지는 어머니께 맡기겠습니다. 저에겐 자격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설 자격도 내가 아빠라고 밝힐 자신도 없죠. 다만 아이의 수술과 치료만큼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것만은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민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딸의 수술이 먼저였죠. 병원장은 최고의 의료진을 꾸렸어요. 다른 병원의 명의들까지 불러들이며 완벽한 수술팀을 구성했어요. 그렇게 딸은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병원 밖에서 한숨도 쉬지 못한 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모든 종양을 제거했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복실에서 딸을 보는데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남편을 잃고부터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이렇게 딸을 다시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딸을 위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했고 병원장도 계속 신경을 써줬어요. 덕분에 딸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사실을 딸에게 말하는 게 맞을까? 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웬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은 네 친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걸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도 했어요. 딸이 아픈 상황에서 이런 감정적인 충격까지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혹시라도 딸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저는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를 받아들일 권리는 있어요. 저는 이걸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병실 창가에 앉아 있길래 조용히 다가가 앉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딸은 절 바라봤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어요. 널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 엄마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바로 병원장이라는 사실까지.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그런데 한참 후에야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해줘서 고마워. 뭐? 고맙다니. 너 충격받진 않았어? 좀 놀랍긴 한데, 글쎄,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좀 덤덤하네. 내가 엄마 친딸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잖아. 친아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딘가 살아있겠거니 했던 건데, 그게 그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딸은 예성보다 어른스러웠어요. 긴 침묵 끝에 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내 친아빠가 누구든 내 엄마는 항상 엄마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워왔는지, 날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나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친아빠가 나타났다고 혹시라도 이상한 마음 갖지 마.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어쩌면 제가 기다려왔던 말이었나 봐요. 진짜 아빠가 나타났으니 전 필요 없다고 훌쩍 가버릴까 내심 무의식적으로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마치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제 마음을 다독여줬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딸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웠어요. 그렇게 얼마 뒤 딸과 병원장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 병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딸도 병원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장은 한 걸음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는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감정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은 아니었어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울었어요.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손을 맞잡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그 일이 일단락되고 어느 날 병원장이 절 찾아왔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가게도 정리 중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까지 아팠다가 회복 중이니 정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볼 시간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병원장은 제 머뭇거림을 보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는 좋은 음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건강식이 필요해요. 환자들이 식사를 통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영양 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원식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혹시 사장님이 총괄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이 바로 사장님이 해왔던 그 식당 같은 음식이에요. 그동안 환자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걸 고민해 왔는데 운영하시던 식당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장님이 틀림없는 적임자이십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의 영양팀 총괄을 맡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식사 조정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환자들의 상태에 맞춘 영양 설계를 하고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전문 영양사가 아닌데 병원에서 이런 일을 맡아도 되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병원장은 제게 확신을 줬어요. 중요한 건 전문 지식이 아니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 일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환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마다 뿌듯했어요. 딸도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제야 정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후 병원장은 딸의 건강과 공부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딸은 저와 함께 살면서 병원장을 가끔 만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조합이죠. 제가 낳지도 않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딸과 딸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손님과 가게 주인으로 만났던 저와 병원장까지. 그렇게 가족 아닌 가족이 된 지금의 인연은 참 생각할수록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 아닌 가족이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어린 시절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가족은 서로 헐뜯기 바빴지만 이런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남편에게도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의 와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참 살아있기를 잘했다 싶어져요. 갑작스레 남편이 떠난 후 그리고 딸까지 아프면서 정말 삶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일어설 기회가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지만
어떤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아요. 병원장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았고, 저는 저대로 고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연결되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연이란 건 때로는 너무 멀리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엔 닿아야 할 곳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기도 하죠. 이제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고 있고, 병원장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건강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려. 무엇보다 어린 날의 저처럼 원치 않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그 집은 집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그 집을 떠나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을 시작해도 된다고. 모든 분들께 집이 집답고 가족이 가족답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할게요.